받은 심장혈관내과 장한성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심장혈관내과에서 심장 관련해서 건강강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모두 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심장은 우리 몸에서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강좌를 준비했으니까요. 이에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많은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이제 간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심장 질환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2018년의 사망률 통계를 보면요,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것은 여전히 암입니다. 암이 여전히 가장 무서운 질환이고, 그 두 번째가 바로 심장 질환입니다. 심장 질환이 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사망률을 차지하고 있고, 10만 명당 약 62명이 심장 질환에 의해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 질환은 예전에는 2005년까지만 해도 뇌혈관 질환에 비해서 이제 사망률이 더 낮아서 세 번째였었지만은 점차 그 수가 증가를 하면서 2010년 이후로는 이제 심장 질환이 두 번째 사망 원인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이 심장 질환은 굉장히 많은 심장의 질환을 포함하고 있는데 뭐 부정맥이라든가 심부전 그리고 간상동맥 질환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약 40% 정도는 간상동맥 질환에 의한 사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상동맥 질환이 어떻게 보면 단일 질환으로서는 굉장히 사망 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그 간상동맥 질환으로 말씀드렸는데 간상동맥이 뭐냐라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간상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을 간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있고요.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입구 쪽에 혈관이 이제 두 가닥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혈관들이 심장 쪽으로 이제 혈액을 공급해 주면서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인 간상동맥입니다. 이렇게 입구는 두 개가 있지만은 왼쪽에서 나오는 가지는 입구에서 나오자마자 두 개로 갈라지기 때문에 총 세 개의 간상동맥이 있게 되고요. 이쪽으로 가는 우간상동맥이 한 가닥이 있고요. 그리고 좌주간부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나와서 두 개로 갈라지면 자전하행지와 자해선동맥이라고 하는 간상동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혈관은 보통 이제 자전하행지라고 부르는 이 혈관인데요. 심장의 약 50% 정도를 먹여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고, 특히 자전하행지와 자해선동맥이 갈라지기 전인 자주간부는 이 두 가지 동맥을 모두 다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의 병이 생기게 되면 급사까지 가능한 것이 간상동맥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간상동맥이냐라고 얘기를 조금 여담이지만 드리면 간상은 영어로는 이제 코로네이션, 왕관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거를 약간 좀 뒤집어 보면 이 심장을 머리, 두상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왕관을 쓴 것처럼 뒤집어 보면 조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름이 간상동맥이라고 붙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들의 이제 병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고 그래서 이제 간상동맥 질환이 생기게 되는데요. 좁아지고 막히고 하는 원인은 다른 혈관이랑 다 동일합니다. 다 동맥경화라고 하는 병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이런 좁아지고 막힌 혈관으로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이 충분하게 되지 않으면 흉통이 생기고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 같은 병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동맥경화가 이제 간상동맥 질환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동맥경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왜 생기느냐? 대부분 이제 혈관 안쪽에 이제 찌꺼기가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혈관은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혈관의 제일 안쪽 층에 몸에 있는 이제 지방 같은 것들이 피 속을 떠돌아다니다가 이렇게 혈관 안쪽에 이제 침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착을 하게 되면 동맥경화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점점 진행을 해서 동맥경화가 혈관의 한 70% 이상을 맞게 되면 피가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도밖에 안 남게 되죠. 그렇게 되면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다른데요. 여기 보면 안쪽에 이제 지방이 침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막이 있는 부분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한 번에 확 터지면서 이 지방이 혈관 안쪽으로 노출되게 되면은 혈관 안쪽에 이렇게 혈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혈전에 의해서 혈관이 한 번에 꽉 막히게 되는 것이 심근경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맥경화가 점점 진행을 하는 건데, 동맥경화는 위험 요인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요. 담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이제 주요 위험 인자들이고, 이런 위험 인자들이 없더라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동맥경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얘기 드린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이런 병이 조금 더 조기에 진행하고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고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면 이제 흉통, 가슴 통증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흉통은 굉장히 흔하게 이제 호소하는 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외래 전체 진찰 환자에서 한 1~2% 정도는 흉통으로 외래 진찰을 받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응급실 입원 환자에서도 약 2% 정도는 흉통으로 응급실 내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흉통으로 오게 되는데 그 중에 진짜 심장 때문에 흉통이 생기는 사람은 약 10%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흉통이 생기는 원인의 다른 부분들을 심장이 아닌 다른 원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심장에 의해서 생기는 흉통은 우리는 특징적으로 협심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협심증은 이제 이 좁아질 협자인데 가슴이 좁아지는 느낌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가슴이 조여오는 증상이 심장에서 올 수 있는 흉통의 어쩌면 특징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 정도만 이제 심장 때문에 생기는 흉통인데, 그럼 내가 가슴이 아픈데 이게 진짜 심장 때문에 그런가? 심장혈관내과가 진찰을 받아봐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진짜 협심증이 있는 건가? 간상동맥 질환이 있는 건가? 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요. 그러면 간상동맥 질환, 협심증은 어떻게 흉통이 나타나는지 제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상동맥 질환에 의해 생기는 흉통의 특징은 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흉통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이 훨씬 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전신으로 피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좁아진 혈관으로는 그런 혈액 공급을 충분하게 받을 수가 없게 되고 심장이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 거기서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생기는 통증이 이런 간상동맥 질환의 특징적인 통증이고 흔히 계단을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등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거운 걸 들고 이동을 한다거나 그럴 때 가슴이 쪼여드는 듯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협심증의 전형적인 통증이고요. 통증 자체는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아프시니까 이제 내려놓고 쉬시는데 쉬게 되면 한 5에서 10분 내로 가라앉습니다. 저절로 가라앉게 되고요. 그러다가 또 움직이게 되면 또 흉통이 재발합니다.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할 때 나타났다가 쉬면은 좋아지는 그게 반복되는 것이 전형적인 협심증의 흉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흉통의 위치는 가슴을 가로질러서 나타나는 데 있는데 가슴 다 가운데 한번 만져보시면 가슴 한가운데 뼈가 있습니다. 딱딱하게 뼈가 있는데 뼈의 겉부분은 아닙니다. 겉부분은 아니고 뼈의 뒤쪽, 안쪽에서 뼈 뒤쪽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라든가 무거움, 갑갑함, 쥐어짜는 듯한 통증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슴이 쪼그라든다는 느낌을 이제 한문으로 표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아마 공익 광고로 나온 사진 같은데 굉장히 이제 협심증이란 걸 잘 나타내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가슴에 이렇게 벨트를 차놓은 것처럼 뭔가 이렇게 꽉 쪼여드는 듯한 느낌 이런 것이 협심증, 간상동맥 질환의 특징적인 통증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통증이 꼭 가슴 한가운데나 왼쪽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신경이 이제 분포하는 곳이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부위를 따라서 이제 통증이 이제 방사된다, 퍼져나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흔하게 이제 협심증에 의한 통증이 퍼져나가는 곳은 주로 이제 목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목 부위라든가 턱 아니면 치아까지 이렇게 통증이 방사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팔이 아닌 왼쪽 팔로 이렇게 통증이 방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 팔 중에서도 왼쪽 팔 바깥쪽은 아니고 이 겨드랑이나 이 안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퍼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통증이 가슴 한가운데나 약간 왼쪽에서 이 흉골뼈, 복장뼈 아래에 시작해서 턱으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왼쪽 팔의 안쪽으로 이렇게 뻗쳐나가거나 그런 양상의 통증이라고 한다면은 간상동맥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제 간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다 가슴이 아프다고 오진 않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증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숨이 차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좀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증상 가슴 쪽은 증상 없이 땀이나 이렇게 몸이 좀 허한 것 같다 아니면 토할 것 같아 이렇게 좀 비전형적인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비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외로 진찰 오시면은 혹시라도 운동하실 때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저희가 물어보고 만약에 협심증과 좀 비슷한 증상인 것 같다 그러면은 간상동맥 쪽으로 조금 더 검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심장에서 오는 통증, 간상동맥 질환의 통증 양상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심장에서 오는 통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양상은 어떤 거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운동할 때 주로 생기는 것이 간상동맥 질환에 의한 통증이기 때문에 주로 가만히 있을 때 생기는 통증은 조금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의 부위가 국소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전 여기가 아파요 하고 손가락으로 탁 찝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게 심장에서 오는 통증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에서 오는 통증은 복장뼈 아래서 한 손바닥 넓기 정도의 넓은 부위에 이렇게 은근하게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군데로 딱 찝을 수 있는 통증은 그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그 자세 변화나
호흡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통증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흉막이나 심막 같은 곳에서 통증이 오는 경우이고, 간상동맥 질환의 가능성은 좀 낮고요. 그리고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는 통증이 뭐 짧게 온다거나 아니면 뜨끔뜨끔하는 게 짧게 지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간상동맥 질환이나 심장에서 오는 통증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딱 하나로 이제 100% 들어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봤을 때 나의 가슴에 느낌이 좀 이상하다, 아니면 뭔가 내가 심장질환에 대한 이런 위험인자들도 뭐 당뇨, 고혈압 가지고 있고 가슴 쪽이 좀 불편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외래로 오셔가지고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 10% 정도만 심장에서 오는 통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90%는 뭐냐? 가장 흔한 것은 식도나 아니면 위쪽에서 오는 통증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위산역류라든가 아니면 위염 같은 것들이 이런 가슴 통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질환들, 심장과 그 주변에 있는 장기들에서 오는 통증이 다 이제 가슴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장기 쪽에서 가슴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폐라든가 아니면 대동맥 아니면 폐동맥 이런 데서도 뭔가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가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간상동맥 질환의 전형적인 통증의 양상과는 조금 다르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통증의 양상만으로는 어느 정도 좀 감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협심증의 증상이었고요. 협심증과 이제 그럼 심근경색은 뭐가 다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근경색은 혈관이 한 번에 혈전이 만들어지면서 꽉 막히는 경우가 심근경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심근경색은 간상동맥의 폐쇄 때문에 생기고, 혈관이 꽉 막히면 혈액 공급이 전혀 안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심장 근육도 혈액 공급을 못 받으면 그때부터 죽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심장 근육의 괴사가 일어나게 되고, 통증 자체가 협심증의 통증보다 훨씬 더 강도도 세고 지속 시간도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그 협심증의 통증은 주로 5에서 10분 이내로 가라앉는 게 보통이라고 한다면, 이게 가슴 통증이 한 20분에서 30분 이상 지속된다, 이런 경우에는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가만히 쉬고 있어도 통증이 가라앉지가 않는데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로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오셔가지고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외래로 오시게 되면 이제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느냐, 그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증상입니다. 이제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께 증상이 어떤지를 자세하게 물어보고, 만약에 그 증상이 간상동맥 질환의 협심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심전도는 이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고, 심장혈관내과 외래로 오시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보고 혹시라도 증상이라든가 심전도를 보고 간상동맥 질환의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는 다음으로는 검사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운동부하 검사라든가 심장 초음파 아니면 간상동맥 CT 같은 검사들을 하게 되고, 여기서 봤을 때도 또 이상이 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간상동맥 조영술이라고 하는 검사를 입원해서 하게 됩니다. 운동부하 검사는 이제 외래에서 할 수 있는 협심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검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간상동맥 질환의 증상이라든가 이상이 이제 운동 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운동을 시켜보는 겁니다, 환자분들을. 그래서 이런 러닝머신 같은 곳에 환자분을 이제 심전도를 붙여놓고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해보시게 하는데요. 운동을 강도를 점점점 올려가면서 속도를 좀 빠르게 하면서 환자분이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런 심전도를 붙여놓은 곳에 심전도상에서 간상동맥의 이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보이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운동부하 검사에서 이렇게 증상도 생기고 심전도에서 이상도 보이고 한다면은 입원해서 간상동맥 조영술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운동부하 검사는 이렇게 심전도도 판단을 하게 되지만은 병원에 따라서는 이렇게 심전도 말고 심장 초음파를 봐서 심장 근육의 움직임 이상이 보이는지, 그런 걸로도 이상이 나타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 검사는 심장 초음파 검사인데요. 심장 초음파 검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심장의 움직임을 보는 검사입니다. 심장의 움직임과 판막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이제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검사인데,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간상동맥 질환이 있다고 해서 다 심장에 뛰는 것이 이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심근경색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심한 간상동맥 질환이 오래됐을 경우에는 심장 기능이라든가 심장의 운동 장애까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를 보고 간상동맥에 이상이 있는지를 유추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간상동맥 CT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CT는 간상동맥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찍을 수가 있는데 사실 간상동맥을 CT로 평가하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CT로 이제 사진을 찍기가 어렵습니다. 흔히 이제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사진을 찍히는 사람이 막 움직이면은 사진이 흐릿하게 나오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심장도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고속의 CT 그리고 해상도가 올라온 CT가 나오기 전까지는 심장 혈관을 CT로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발달하게 되면서 간상동맥이라고 하는 작은 혈관을 CT로도 찍을 수가 있게 되었고 간상동맥 CT를 찍게 되면 이렇게 간상동맥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가 외래에서도 간단하게 이제 선별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간상동맥이 좁아진 분이 있게 된다면 이제 입원해서 조영술까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간상동맥 조영술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영술이라고 하는 거는 외래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고요. 입원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고 심장혈관에 조영제를 주입을 해서 심장혈관을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건국대학교병원 간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는 검사실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환자분은 여기 가운데 있는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시게 됩니다. 누워 계시게 되고 저희가 이제 여기 사타구니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손목 쪽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만 남겨놓고 다른 부분을 다 무균의 천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덮은 다음에 전신 마취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요. 통증 자체가 그렇게 많이 심하진 않고 손목이나 사타구니 쪽에 이제 바늘이 들어가는 쪽만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아닌 국소 마취만 해가지고 시술을 진행하게 되고 이 혈관에 바늘을 집어넣고 혈관을 따라서 심장까지 철사줄을 쭉 넣습니다. 그 심장까지 철사줄이 들어가게 되면 그 철사줄을 따라서 카테터 같은 것을 넣게 되고 그 카테터를 간상동맥의 입구에 위치시킨 다음에 그 카테터를 통해서 조영제를 주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은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간상동맥이 진하게 잘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간상동맥에 이렇게 좁아진 부위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필요하다면 시술을 해서 치료까지도 진행할 수가 있는 게 간상동맥 조영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치료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질환은 다 그렇겠지만 이제 치료의 근간은 이제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간상동맥 질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고 기본이 되는 치료인데 약물 치료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동맥경화가 이제 터지면서 심근경색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터지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맥경화반을 조금 안정을 시켜서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돌연사의 발생률을 감소를 시킬 수가 있고요. 혈전의 형성을 억제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좁아져 있는 혈관을 확장시켜 주면서 혈액 공급을 좀 더 늘려줄 수가 있고 그 심장을 조금 쉬게 하면서 심장에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증상을 좀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쓰는 약들이 이제 항효소판제,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 같은 약들, 이런 약들은 이제 혈전의 형성을 억제해 주는 약들이 되겠고요. 그 베타 차단제나 칼슘 통로 차단제 같은 약들은 혈관을 확장시켜 주면서 그리고 심장을 좀 쉬게 해주는 효과가 있겠고요. 콜레스테롤 강화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들인데요. 이런 약들이 동맥경화반을 안정시켜서 심근경색의 발생률을 감소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래로 오셨을 때 가슴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약을 받으실 텐데 이 약이 이제 혀 밑에 넣는 약 설화정이 질산염 제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혀 밑에 넣는 약은 그 효과가 이제 급속도로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 바로 투여를 하게 되면 바로 증상의 경감을 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간상동맥 중재술이 있는데요. 간상동맥 조영술을 하고 좁아진 곳이 있으면 거기서 바로 간상동맥 중재술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조영술을 하게 되면 혈관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우간상동맥인데 보시면은 여기가 굉장히 신라같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가슴이 아프시고 통증이 생기는 부분이다 라고 확인되면 그쪽을 통해서 철사줄을 저희가 혈관 안쪽에다 쭉 뒤쪽까지 넣습니다. 그러면 이 철사줄을 통해서 풍선 같은 것들을 철사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풍선을 좁아진 혈관에다가 위치시킨 다음에 외부에서 이제 압력을 풍선에 탁 주게 되면 혈관 안에서 이제 풍선이 쭉 늘어나게 되면서 좁아진 혈관이 이렇게 쫙 늘어나게 되는데요. 옆에 모식도에서 보면 이렇게 좁아진 혈관에다가 풍선을 부풀리면은 좁아진 곳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풍선만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좁아져 늘어난 혈관이 다시 오므라들면서 좁아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희는 이제 스텐트를 넣게 되는데요. 이렇게 풍선만으로 해도 어느 정도 넓어지긴 합니다만 이게 풍선으로만 이제 끝내고 나오게 되면 다시 좁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텐트라고 하는 걸 넣게 됩니다. 스텐트를 넣는 것은 풍선과 똑같은데요. 이 철사출을 통해서 스텐트를 쭉 혈관의 좁아진 부위까지 가게 되고 이렇게 풍선을 이 스텐트라고 하는 것이 풍선의 바깥쪽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상태인데 혈관 안에서 풍선을 부풀리게 되면 요번엔 스텐트가 혈관벽에 쫙 달라붙게 되고 풍선을 이렇게 오므라뜨려서 빼게 되면 스텐트는 남고 풍선만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텐트가 혈관벽을 이렇게 탁 받쳐주면서 혈관벽이 다시 오므라드는 것을 방지를 해주고요. 요즘 나오는 스텐트들은 이 병이 다시 재발하는 걸 막는 약물들이 이렇게 발라져 있어서 약물 방출 스텐트들은 예전 스텐트들에 비해서 이런 병의 재발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현저하게 감소를 해서 굉장히 좋은 치료, 좋은 옵션이 되었습니다. 스텐트가 어떤 거냐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스프링, 용수철 같이 생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저희 엄지손가락인데 엄지손가락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혈관 사이즈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한 크기와 길이로 나오고 혈관의 크기라든가 저희가 병의 길이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스텐트를 선택을 해서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스텐트를 한 번 넣게 되면 이건 다시 나중에 빼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텐트는 한 번 들어가게 되면 빼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몸 안에 계속 남아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 사실 이제 스텐트가 들어가고 초기에는 이제 외부 물질이 몸 안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혈전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약을 잘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 6개월, 1년 이상 경과를 하게 되면 스텐트 안쪽으로도 이제 새살이 돋아나고 새살이 자라나서 혈관벽처럼 이제 스텐트 안쪽에 이제 우리 몸에 조직이 생기면서 본인 혈관이랑 똑같이 이제 스텐트가 녹아들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혈전이 생기거나 스텐트에 의해서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은 굉장히 낮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장기간 유지한다고 해서 스텐트를 빼내야 되거나 몸 안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치료 방법 중에 이제 약물 치료도 안 되고 저희가 이제 이런 중재 시술, 스텐트 치료도 안 되고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간상동맥 우회로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간상동맥의 우회로를 만든다. 우회로는 뭔가요? 이제 이렇게 어떤 도로가 막혔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똑같이 간상동맥의 어떤 부분이 막혔을 때 그 막힌 곳 말고 다른 곳에서 피가 갈 수 있도록 혈관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간상동맥 우회로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혈관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몸에서 심장 주변에서 별로 그렇게 역할을 하지 않는 혈관들이 있거든요. 그 혈관을 이렇게 떼어다가 심장에다가 간상동맥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 간상동맥으로 통해서 이렇게 혈액이 이렇게 가는 곳은 막혔지만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뒷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막힌 부위 뒤쪽으로 이쪽을 통해서 혈액 공급이 충분하게 된다면 여기 막힌 것이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회로술을 할 수가 있고 우회로술을 하는 경우에는 가슴을 열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중재술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초기에 합병증이라든가 초기에 회복하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건 좀 더 길긴 하지만은 스텐트를 넣는 거에 비해서는 또 장기간 유지가 더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혈관의 상태라든가 환자분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고 환자분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저희가 우회로술을 추천드리거나 아니면 스텐트 삽입하는 중재술을 추천드리거나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간상동맥 질환의 특징은 이제 협심증이라고 부르는 가슴 통증이 특징적인 증상이고 주로 운동할 때 생기고 쉬면은 좋아지는 이런 증상이 특징적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심장혈관내과 외래로 가셔가지고 이런 내가 증상이 협심증이 아닌지 한번 진찰을 받아보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외래로 오시면 저희가 진단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심전도라든가 심초음파, CT 아니면 운동부하 검사 같은 것들 통해서 진짜 간상동맥 질환이 있는지 이분을 입원시켜서 조영술 및 시술을 해야 되는 분인지 제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검사를 통해서 간상동맥 질환이 있는 걸로 판단된다고 한다면은 입원해서 간상동맥 조영술을 하게 되는데 조영술은 그 자리에서 병의 확인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영술을 하고 중재술을 해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약물들을 써서 저희 의사가 이제 하는 거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환자분들이 평소에 생활 습관을 좀 바꿔주시면서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것이 이런 간상동맥 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하고 하는 데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이런 데에 대해서 치료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꼭 끊으셔야 됩니다. 간상동맥 질환은 담배가 가장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꼭 끊으셔야 되고, 운동하고 그리고 좀 체중도 감량하고 그런 생활 습관 교정을 하는 것이 저희 환자분께서 저희랑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간상동맥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 간상동맥 질환 협심증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심장혈관내과 장하성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